통일 전망대, 오늘은 북한 측 판문각을 바라보며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때가 1990년 시조새 북한 전문 기자 김현경 국장님이 북한 관련 방송 초창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왜 저 때는 옷을 저렇게 입었대요? 어깨가 이만해가지고. 그래도 얼굴은 거의 그대로시네요. 네, 출세가 이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통일전망대가 처음 시작한 거는요, 1989년 4월입니다. 저는 그해 12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때가 아주 역사적인 시기였어요. 네, 저는 대학 다닐 때였는데 당시 냉전이 종식돼 가던 시기였죠. 뭐 페레스트로이카도 있었고 동서독을 나누던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었죠. 어제 동독 정부가 국경 개방을 선언하자 흥분한 독일인들이 망치로 장벽을 두들기고 위에 올라가 환호하는 진풍경을 보였습니다. 통일전망대가 탄생한 건 바로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노태우 정부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77 선언을 발표합니다. 남북, 동포 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여기겠다.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하자. 우리가 먼저 공산권 자료를 개방하겠다. 이게 상당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1989년 4월에 통일전망대가 탄생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북한 방송 영상을 따로 구할 수도 없었을 텐데 북한 화면을 어떻게 썼습니까? 따로 구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저 안기부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이름 들어봤어요? 예. 남산 국가안전기획부.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근데 개방한다면서도 정부 기관이 골라주는 영상만 받아 쓸 수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남산에서. 아, 정말 무서웠어요. 저 몇 번 자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남산 안기부 현관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딱 테이프가 옵니다. 그 목록을 적은 종이랑요. 그래도 무서워요. 네. 분량은 얼마나 됐습니까?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북한 방송, 이제 텔레비전 방송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안기부에서 다 검열을 하고 선정을 해서 편집을 해서 주는 겁니다. 딱 그 안에서만 방송을 하라는 거죠. 지금처럼 각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북한 방송 위성을 수신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1999년 10월부터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이곳 통일부 자료센터나 수유동에 있는 통일교육원에 마련된 시설에서 북한 위성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정보기관이 한참 동안 자료를 제공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게 그때 제공했던 CD-ROM입니다. 네, 상당히 꼼꼼하게 방송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전망대가 처음 방송됐을 때 엄청 화제가 됐다면서요? 그럼요. 장안의 화제였죠. 그러니까 북한 화면을 처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때는 이제 반공교육이 뭐 엄청 엄격하던 시기여서 빨갱이니까 얼굴은 빨갛고 뿔이 달렸다. 공산당은 뿔 달렸다 이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비슷하게 생기고 말도 비슷하게 하고 또 그런 같은 건 같아서 다른 건 달라서 다 신기했죠. 시청률도 잘 나왔겠네요. 그때 심야 시간이었는데요. 시청률이 보통 10%가 넘었고 점유율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그 점유율이 뭐냐면요. 텔레비전을 켜놓은 가구 중에서 얼마가 받느냐. 절반 이상이나 통일전망대를 받습니다. 통일전망대가 배출한 스타도 많았잖아요. 네. 뭐 프로그램 출연했던 탈북민이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다죠. 그때는 귀순용사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유명인 중에는 나중에 탤런트가 된 김혜영 씨 우리가 발굴했고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북한 영화 서브러를 맡은 김혜영입니다. 냉면집 차려서 지금 유명해진 전철우 씨 요즘 홈쇼핑 자주 나오던데요. 통일전망대 리포터 출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철우입니다. 한양대학교 전자과 3학년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동독에서 유학하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걸어가서 망명한 유학생 출신입니다. 통일전망대의 산 증인이신데요. 네. 그 후로도 북한 관련 취재나 방송을 34년째 쭉 해오신 거죠. 입사하고 만 3년 지나고 4년 차 때 그때부터 해서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네, 국장님 나이는 극비사항이라 비공개인데요. 네. 34년 전부터 북한 관련 취재를 시작했는데 그게 입사 4년 차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가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북한 취재 다닌 거, 이게 평양 13번, 금강산 10번, 개성 2번, 25번 방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 보죠. 그래도 현장에 가면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2차례 북한의 국상을 치렀죠. 1994년 김일성 사망, 2011년 김정일 사망. 예, 북한 정권 3대에 걸쳐서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상회담도 취재하셨잖아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정상회담보다 전에 1998년 소떼방북, 또 금강산 첫 관광선 생방송도 했습니다. 엄청 추웠어요. 정상회담이 남북 간에 5번 했는데 북미 회담도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 다 특보를 했고요. 현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이산가족 상봉 생방송입니다. 이때 참 고생스럽긴 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 일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일회성 이런 상봉에 대해서 뭐 비판도 많고 금강산 상봉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봉은 지속하면서 동시에 이 서신 교환과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합니다. 그 사이 남북 관계도 꽤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잖아요. 위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994년 북한 대표가 남북회담장에서요,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위협을 했는데 그때 정말 전쟁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러다가 94년에도 북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남북 정상회담도 할 뻔했는데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또 연평해전도 큰 위기였죠. 뭐 포격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옆집, 그 옆집. 그을리고 파손된 건물의 잔해들이 골목 가득 쌓여 있습니다. 2017년도 그랬잖아요. 네. 한국에 전쟁이 나면 그때 평창올림픽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 외신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라서 못한다가 아니라 극복하려 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북한이 4년 넘게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참 많이 걱정됩니다. 남북한 소통의 창이 꽉 막혀 있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아주 자극적이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남북이 됐든 북미가 됐든 협상이 없거나 결렬된 동안에 북한은 핵을 정말 부지런히 만들고 실험도 많이 하고 지금의 북한 핵 능력은 정말 과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죠. 북한 핵전쟁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괴멸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지만 힘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게 평화는 아닙니다. 다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허위, 과장, 가짜뉴스를 거부하고 오직 팩트의 이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